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제 7주차예요.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스마트폰에 관한 것도 좀 살펴봤고 앱 뭐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잠깐 봤는데요. 오늘 하실 거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좀 공부할 겁니다. 보조 프로그램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런 거야 뭐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 여러분 컴퓨터를 처음에 구매하시면 뭘 합니까? 컴퓨터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얘가 내가 말고, 사람이 말고 이 기계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래 한글도 안 깔려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도 안 깔려 있죠. 아무것도 한 개 깔려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기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집에 이사 오면 뭐가 있어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걸려 있습니까? 수건이 걸려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변기는 있는데 볼일 보고 나면 휴지가 없으니까 일 처리를 못 할 수도 있고, 싱크대는 있는데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수납장은 있는데 문 열어보면 뭐 냄비가 있어요, 후라이팬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 집에 이사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는 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면 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프로그램들,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 DVD 메이커, 미디어 센터, 미디어 플레이어, 업데이트, 팩스 및 스캔, 기본 프로그램,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가 돈 주고 사서 깔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쓰는 거죠.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즉 보조 프로그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달랑 없더라 이거지.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 계산기. 그럼 계산기 갖고 뭐 놀아요 우리가? 계산할 땐 쓰겠지. 계산기 이거잖아. 뭐 50 곱하기 30 뭐 이런 거? 뭐 복잡한 계산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공학용 계산기, 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런 것도 나오고, 프로그래머용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 뭐 2진수, 10진수, 16진수 이런 거 나오고, 통계용.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산기 기능 평상시 잘 안 쓰잖아요. 핸드폰에도 계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뭐를 쓰느냐 이거지. 뭐를.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A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부터 시스템이 느려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A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삭제하고 났더니 이상 없이 그 다음부터는 빨라졌으면 좋은데, 과정을 볼게요.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도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삭제했는데 여전히 느리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A 프로그램 때문에 느려진 것 같은데 A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삭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장합니다.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리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주사를 뭘 맞았어. 그랬더니 몸이 막 이상해. 그럼 다시 그거 빼내요? 사람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는 의료 사고가 나잖아요. 뭐 주사를 맞았는데 어린 아이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게 인터넷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 A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의 상태로 전 상태로 되돌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A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 상태로 되돌리면 되죠. 애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돌불에 걸려서. 그때 무릎에 피가 나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쿠시딘 발라주면 돼요? 애가 울잖아, 아프다고. 가장 좋은 건 뭐야?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넘어지기 전 상태로 되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기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죠.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여긴 시스템 도구로 가 있네요. 시스템 도구. 보조 프로그램 안에 시스템 도구라고 밑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시스템 복원 있어요. 시스템 복원. 자, 시작을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로 가서 여기에서 시스템 복원 라는 명령을 걸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지금 11월 3일 날서부터 11월 14일 어제까지 프로그램 설치한 건 없나 봐요.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것들이 있어요.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1월 3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로 돌아가면 이 위에 있는 업데이트된 것도 다 사라져요. 만약에 10일자에 설치됐던 이 업데이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날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누르면 이 날짜 전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 환경이. 자, 그럼 얘를 두고 방법론을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를 한번 보죠. 시나리오. 11월 8일 날 8일에 A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11월 10일 날 B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한글 엑셀을 이용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11월 15일 날 A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확인했어요. 그럼 해결책은 뭐죠? 삭제하자. 이게 결론이 나온 거죠? A 프로그램 삭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A 프로그램을 삭제하려고 봤더니 10일날 작성 프로그램을 B 프로그램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A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B 프로그램도 삭제가 됩니다. 이제 복원할 때 A 프로그램을 삭제하면은 B 프로그램도 삭제가 돼요. 왜냐면 8일날로 돌아가니까 10일날은 없어지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러면 12일에 작성한 자료들은
이상 없다. 자료는 이상이 없어요. A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 그것도 이상 없어. 자료는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15일 날 만약에 18일 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질 것 같은데 프로그램 환경만 바뀌는 거지, 즐겨찾기 해놓은 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거는 전혀 이상이 없다. 만약에 이 상태로 다 돌아간다 그러면 그동안 작업해놓은 내 데이터들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건 이상이 없다.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3일 날 상태로 다음 버튼 눌러서 얘를 복원하면은 지금부터 12일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지난주에 작성해 놓은 데이터도 있을 테고 어제 작성한 데이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즐겨찾기 해놓은 것도 있고요. 폴더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이상이 없다. 환경만 바뀐다. 프로그램 환경만 바뀐다. 그러면 18일 날로 복원을 하면 사실은 A 프로그램이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컴퓨터가 얘를 모른 척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모르는 애야 라고 인식을 안 해요. 다시 설치하면 그때는 알아듣겠지만은 설치한 흔적은 남아 있어요. 복원을 하더라도 복원해도 데이터는 남아 있어요. 프로그램은 남아 있는데 얘가 작동이 안 되는 것뿐이지. 돌뿌리 넘어지기 전에 상태로 되돌린다 그러면 돌뿌리는 있는 거예요. 돌뿌리 있는 거야. 돌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환경이 바뀌는 거지. 대신에 돌뿌리를 내가 이제 다시 확인하고 안 걸리면 되잖아. 안 넘어지게끔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시더라고. 복원을 하면 야, 그럼 그 전에 내가 사용했던 자료들은 어떻게 하냐? 전혀 이상이 없다.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이 설치하게 되면 뭔가 프로그램들이 깔려 들어가잖아요. 그 깔린 폴더나 파일은 남아 있어요.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작동이 안 되는 거지. 흔적은 남아 있더라 이거지. 컴퓨터상에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복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A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거를 삭제하면 B 프로그램은 이상이 없죠. 근데 복원을 할 때는, 복원을 하면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B 프로그램 설치한 것도 삭제가 아니라 사실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삭제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편하게 그냥 우리가 삭제했다 이렇게.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을 제거할 때 날짜별로 딱 봤을 때, 자 11월 15일 날 오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날 뭐를 하나 했거든. 얘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요것만 홀랑 제거되지. 그렇죠. 제거할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상이 없는 애지. 휴렛패커드에서 만든 거니까 이상이 없을 거라고. RC 이런 거는 이상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뭔가 그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무료 프로그램들. 이렇게 가장 무서운 거야. 그런 거 깔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인터넷이 잘 느려지고 뭐 광고창이 뜨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거하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거, 그게 어제 일이 그런 거야. 어제부터 막 이상해진 거야. 그러면 그저께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저께 전날로 돌아가든지 그 전 상태로 그렇게 해주면 이상이 없다 하는 거죠. 지금 복원을 안 할 겁니다. 복원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구라는 거. 복구.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또는 장치가 추가되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제거.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윈도우는 그때그때마다 즉시죠. 복원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요. 야, A라는 게 설치됐대. 오케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설치가 됐는지 딱 등록을 해놔. 야, B도 설치됐대. 오케이. 얘는 몇 월 며칠이야? 딱 됐어. 외장하드를 사서 꽂았어. 그랬더니 장치가 이식됐잖아요. 오케이. 몇 월 며칠 날 뭐가 바뀌었네? 이런 거. 즉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윈도우는 즉시 복원 시스템에 등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런 거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아리안글을 이용해서 제거를 프로그램을 설치한 게 아니라 아리안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복원 시스템에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즐겨찾기 하는 것도 복원 시스템에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혀 손을 안 대요. 전혀 손을 안 댄다. 안에 환경만 바뀐다. 예. 스티커 메모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스티커 메모를 한번 찾아볼까요? 스티커 메모. 여기 있네. 스티커 메모. 요거죠. 필요하면 더 플러스 시키면 막 생겨요. 어떨 때 쓸까? 오늘의 할 일. 오늘의 할 일을 여기다 적어 놓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점심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같이 식사하자. 뭐 이런 거를 메모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뭐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전화 연락할 거 이런 것들을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케이크를 사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다 구구절절히 메모해 놓는 거예요. 메모해 놓는 거예요. 메뉴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입력해 놓는 겁니다. 포스트잇 붙이듯이 모니터에다가 그렇게 해서 막 작업하다가 뭔 일이 생겼거든. 그러면 케이크 아까 구입했지, 전화 다 했지, 오케이, 삭제해버리고. 뭐 저장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 같이 점심 먹었어, 오케이,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게 필요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첩에다 적어놓고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수첩에 적거든요. 적어서 집에 가면은 제 클립보드 판때기에다가 다시 정리를 해놔요. 컴퓨터로 해야 할 일들, 뭐 전화번호를 뭐 수정한다든지 핸드폰 뭐 정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하냐면은 스마트폰에 보면 네이버 메모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메모 앱을 깔아가지고, 그러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면 네이버 메모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뭐 작업하다가 메모할 일 있으면 핸드폰에다 등록을 해놔요. 그럼 핸드폰 안에 네이버 메모에 기록이 되니까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럼 컴퓨터에도 등록이 되는 거죠. 인터넷상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더디니까, 제가 키보드가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게 더디니까 그냥 펜 꺼내갖고 입력하는 게 빠르지. 근데 이제 인터넷 하다가 뭐 수첩 꺼내라, 볼펜 꺼내라 불편하니까 그때는 이거로 하고, 필요한 대로 저도 작업을 해요. 누가 어떤 거를 쓴대, 어떤 뭐 앱을 쓴대, 그러면 들었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고, 그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또 갖고 있다가 또 알려드리고, 여러분한테 또 해보니까 별로 시원찮아. 그러면 뭐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저도 모르는 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요거 기능이에요. 시작.
보조 프로그램. 다 보조 프로그램의 기능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보조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그 여기 메모장이라고 있죠. 스티커 메모. 네, 찾으셨죠? 오케이. 얘는 저장 기능이 없다. 얘가 아주 단점이에요. 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두고두고 쓰면 좋은데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메모를 실행해 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계속 남아 있어요. 닫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컴퓨터를 안 끄거든요. 절전 모드로 놓지. 여기 보면 절전 모드라고 있단 말이에요. 절전 모드. 절전 모드로 놓고 두면 그 다음날 와서 마우스만 따당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다시 쫙 열리거든요. 왜냐면 작업해 놓다가 잠이 드니까 시스템 종료했다가 다시 와서 킬려면 또 뭐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한다 이거죠. 그럴 때 필요하면 꺼내 볼 수 있으니까 편하다. 시작. 시스템 종료 옆에 아이콘이 있죠. 화살표요. 그럼 절전 모드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절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갑자기 꺼진 것처럼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이거나 파워 버튼을 한번 누르면 얘가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화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컴퓨터 창에서 엑셀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을 실행하거나 그러면 인터넷 창에 이렇게 보입니다. 엑셀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라는 걸 책에 보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록을 할 때 캡처 도구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PRT SCN이라고 있어요. 키를 이용하여 캡처하기도 해요. 어디 있냐면 F12번 오른쪽에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걸 누르면 얘를 딸깍 한번 누르면 아무런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이 화면이 저장이 된 거예요.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글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걸 실행을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이기를 하면 이게 떠요. 이렇게 현재 작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프린트 스크린 키 눌렀다가 이런 데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인터넷 실행한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아래 한글에 있는 요 메뉴만 내가 좀 캡처하고 싶어요. 요 메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른 상태에서요. 눌렀다 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붙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서 위에 것만 보세요 라고 잘라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아예 내가 요만큼만 캡처를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예.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캡처 도구 시작.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래 한글 창을 하나 열어놓고요. 아래 한글 창을 하나 열어놓고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캡처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 캡처 도구. 이렇게 이제 뜨죠. 이렇게 화면에.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자리만 좀 밝아지죠. 네,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캡처가 된 거예요. 그럼 얘를 저장을 해도 되고 얘를 복사 누르면 뭐 돼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붙여넣기만 누르면 딱 그 자리가 붙는 거지. 그리고 나는 요 앞에 요 기능만 난 캡처하고 싶어. 그러면 새로 만들기 눌러서 요 부분만 요렇게 다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여기 클립보드 영역만 요렇게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붙이면
요것만 붙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창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실행했는데 요 부분 요 부분만 캡처하고 싶은 거 요 부분만 이렇게. 그러면 캡처 도구를 불러와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기만 이제 캡처가 되는 거죠. 그 복사 눌러서 원하는 곳에다가 붙이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다른 블로그나 다른 사이트에 복사 안 되는 것도 필터링이 당연하죠.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네이버에 가시면 블로그들이 많아요. 네이버 블로그들이 많은데 이 네이버 블로그는 우리가 복사를 못하게 막아놔요. 보편적으로. 자, 요 그림 좋거든. 요 그림. 요거 그럼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이 안 눌려져. 예를 들어 얘를 눌렀는데 요 그림 영덕 해맞이 공원 오른쪽 눌러 안 돼. 그럴 때 캡처 도구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드래그하면 캡처가 되죠. 그럼 복사해 가지고 다른 데 붙이면 흉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캡처 도구를 이용하면 좋은 게 많아요. 예,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어떤 때 글이 길어서 다 쳐가지고 이거는요 마우스로 드래그 안 되죠. 캡처하면 그림으로 저장되니까 이건 보고 입력을 해야지. 저는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차깍차깍 찍었잖아요. 아, 그래도 되고. 근데 한글 쪽에다 붙이면은 다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캡처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아래 한글에다 붙이면 이게 그림이지 글자는 아니잖아요. 여기다 보고 이웃님들은 영덕의 입력을 해야지 내가. 이거는 그림이니까. 이건 그림이니까. 예, 이런 거는 된다 이거죠. 이런 거는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그 나머지는 안 돼요. 스마트폰으로는 찍어서 활성화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저도 갖고 있는데 얘를 착각 찍으면 얘를 글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글자로 딱 저장이 돼요. 아, 그런 건 상관이 없다니까. 내 맘이잖아. 근데 그렇게 퍼다가 날르면 안 된다 이거지. 나는 봐도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요 그림을 내가 저장하고 싶을 때 예쁘거든. 그러면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캡처가 안 되죠. 이거는 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화면에 보이는 일부나 전체를 하는 거지 웹상에 있는 전체는 캡처를 못 해요. 그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가시면 툴바가 있어요. 툴바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 툴바도 있고 알툴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툴바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툴바를 검색해보면 네이버 툴바가 여기 있어요. 그럼 네이버 툴바를 클릭을 하면 네이버 툴바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건지 되게 많아요. 기능이 되게 많고요. 뭔 설치하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 다운로드 받는 것도.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가 한번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치하는 중인데 이건 크롬 브라우저니까 상관없고요. 예. 요런 건 다 빼야 돼. 이거 다 빼야 돼. 이거 귀찮아.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크롬을 작동시켜 볼게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작동시키면 여기에 조금 전에
구글 네이버 툴바라는 거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네이버 툴바가 설치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 캡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캡처. 이거는 인터넷만 되는 거예요. 인터넷만. 아까 보셨던 이 캡처 도구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웹화면에 전체를 캡처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웹화면은 전체를 캡처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거를 캡처하고 싶었는데 이거죠. 그렇죠? 직접 지정. 그러면 내가 요만큼만 캡처하고 싶어. 그럼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만 캡처가 되고, 그럼 복사해 가지고 아래 한가더 붙이면 쭉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역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 선택.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 영역을 이렇게 잡아줘. 영역을 잡아줘.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영역을 캡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팀장님 아까 단축키 뜨던데 그럼 그냥 단축키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단축키가 뜨던데. 단축키요.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1번, 컨트롤 시프트 2번, 컨트롤 시프트 3번.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 시프트하고 3을 누르면 이 화면 전체가 지금 캡처가 되는 건데 지금 얘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복사를 눌러서 붙이면 이게 네이버에 있는 이 네이버 화면에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왜 내려가지도 않아 이거 다. 이거를 좀 캡처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이 이거죠. 보헤미안 랩소디가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 그럼 이 전체를 캡처하고 싶어. 이거를 다. 그때 전체 화면 캡처 그러면 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면 보헤미안 랩소디가 쫙 캡처가 된 거죠. 얘를 저장해 가지고 이걸 저장해서 블로그에다 올려도 되고. 예. 이렇게 캡처한 기능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웹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웹에서만. 인터넷상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무슨 뭐 엑셀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요거 캡처하는 기능이 참 좋아요. R 툴바도 있고 네이버 툴바도 있고 네이버 툴바 많이 쓰니까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안 쓸 때는 얘를 해제하면 되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화면에 사라지니까 그땐 캡처를 못 하겠죠. 이 전체 캡처를 못 하겠지. 그렇게 쓰는 기능입니다. 삭제하고 단축키로 사용해도 안 나와요? 단축키를 사용하는데 안 먹어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런지 휠도 안 먹어가고 그러거든요. 단축키 이용하면 편합니다. 그 네이버 툴바 또는 R 툴바를 설치하면 웹화면에 전체를 일부를 캡처할 수 있다. 네이버 툴바나 R 툴바를 설치하면 편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네이버 툴바, R 툴바. 예. 근데 크롬하고 익스플로러 차이는 뭐예요? 선생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MS사에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얘가 제공이 되는 거잖아. 컴퓨터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으면 항상 제공이 되는 거니까 이걸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다가 개발을 시켜요. 기능들을. 그런데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전 세계적으로 잘 안 써요.
크롬이란 브라우저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전 세계 65%가 크롬을 써요. 우리나라는 약 70%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쓴다고. 한 15%밖에 안 써요. 크롬을 많이 쓰거든요. 크롬 기능이 좋은데 크롬 기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롬을 설치를 해야만 작동되는 거니까 얘는 크롬이 안 깔려 있으면 못 쓰는 거지. 크롬이 안 깔려 있으면 못 쓰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설정 기능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다 작업도 할 수가 있고 뭐가 많아요. 기능이 많다고. 근데 이걸 안 써봤으니 모르지. 그럴 거 아닙니까? 써봐야 아는데 안 써보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써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크롬은 아까 그런 네이버 툴바나 이런 툴바 같은 게 없고요. 확장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스토어에 가면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용자의 65%를 크롬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개발자들은 크롬을 이용해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크롬을 이용해서 개발한단 말이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이런 거 웹클리퍼 이것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고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가 생소하겠지만 여기 있네. 이거 풀페이지 스크린 캡처. 얘를 설치해 놓으면 언제든 캡처할 수가 있는 거고. 요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스북 회장 아닙니까? 축구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인스타그램이고요.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 인수했거든요. 같이 연동되기가 잘 되죠. 이런 것도 있고요. 많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거는 이제 차후에 이런 거에 관한 기능을 설명드릴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만 아까 이 노트북이 2기가라고 했죠. 메모리가요. 메모리 2기가면 이런 확장 프로그램 쓰기도 불편해요. 크롬 브라우저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메모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컨트롤 쉬프트 ES 키 누르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왼쪽에 쭉 나란히 위에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작업관리자 창이 뜹니다. 성능을 보시고 여기 프로세스를 보시면 메모리를 되게 많이 차지해요. 크롬이. 제가 크롬 하나만 열어놨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크롬을 닫으면은요. 이 크롬이 다 닫히면서 이 메모리가 요만큼 다 사용되는데 크롬을 실행하면은요. 얘가 되게 메모리를 많이 써요. 메모리를 많이 쓴다고 여기 좀 이렇게. 안 그래도 메모리가 부족한 컴퓨터에서는 크롬 쓰면 어떨까요? 더디지. 예.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그런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내 컴퓨터의 성능을 좀 알아볼게요. 내 컴퓨터의 사양. 얘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잖아요. CPU-G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능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작 지역판에 갈 수도 있고요. 요 컴퓨터 아이콘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이거는 내 컴퓨터에 가서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속성을 보시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윈도우 로고,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퍼즈 브레이크, 퍼즈 브레이크라는 키가 있나 찾아보세요. F12는 오른쪽에 있어요. 퍼즈 브레이크. 윈도우 로고키 아시죠? 키보드 아래쪽에 보면 깃발 그립 4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른 상태에서 퍼즈 브레이크 키, 아까 그 프린트 스크린 키 옆에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정보 보기가 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윈도우 7 프로페셔널 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비스 팩 1이라고 써 있어요. 서비스 팩. 근데 앞에 우리 노트북 아까 윈도우 새로 작업했는데 서비스 팩이 안 깔려 있어요. 서비스 팩 안 깔아주면 윈도우에 대한 보편적인 기능들을 활용을 못 합니다. 서비스 팩은 윈도우가 한 세대 발전했다는 뜻이에요. 윈도우 우리가 사용하던 예전에 윈도우 XP 있었잖아요. 윈도우 XP. 윈도우 XP는 서비스 팩이 3까지 나왔었어요. 3까지.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4기가 메모리라고 되어 있어요. 32비트 운영 체제고요. 인텔 코어 i3 4160 이런 게 지금 CPU가 달려 있고요. i3, i5, i7 셋 중에 하나를 쓰는데 i3 그 다음에 4160이라는 거는 4세대 CPU라는 뜻입니다. 4세대. 현재는 8세대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9세대 CPU가 나올 겁니다. 처리 속도는요 1초에 36억 번 움직입니다. CPU가 1초에 36억 번 움직이는 CPU입니다. 3.6GHz요. 예. 그 다음에 체험지수란 말이 있잖아요. 체험지수. 이 체험지수는 윈도우 10에는 없어요. 윈도우 7에만 있어요. 윈도우 8도 없고요. 얘를 누르시면 보시다시피 5개 수치가 나올 겁니다. 5개 수치. 이때 뭐 새로 고침 이런 걸 누르면 평가 다시 실행 이거 누르면 안에서 이제 얘를 검사를 하거든요. 평가 다시 실행을 누르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5가지 기능을 점검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을 해요. 어느 정도 성능인지를. 그 제일 낮은 숫자가 1.0이고 제일 높은 숫자가 7.9예요. 윈도우 7에만 있는 기능이라 윈도우 8이나 윈도우 10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를 보고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어느 부분은 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숫자를 보고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야. 야 너는 4.9밖에 안 돼? 제일 낮은 점수를 갖고 보여주거든요. 난 5.8인데 넌 4.9야? 얘는 4.9 하나만 있지 나머지는 점수가 높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5.5야. 다 5.5야. 근데 5.5가 제일 낮다 보니까 걔는 5.5가 되고 얘는 다 7.3, 7.3인데 4.9 하나 있는 바람에 4.9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4.9가 못생긴 컴퓨터가 되는 거지.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로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고. 근데 이상한 게 여기 하드디스크가 왜 5.9인가 모르겠네. 하드디스크가 5.9예요. SSD를 달면 7점대로 올라가요. 여기 그래픽 기능이 게임하기 좋대요. 근데 어떤 거? 에어로 그래픽에 대한 기능은 떨어진다는 얘기지. 에어로 기능. 에어로 기능이라는 게 이런 것들 보는 거? 어떤 거를 봐야 되나?
뭐가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이네. 예, 요게 다 끝나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컴퓨터는 어떻소? 아, 내 컴퓨터는 4.9요. 근데 왜 4.9요? 나머지는 7.3인데 얘만 4.9네요. 이런 얘기지. 예, 제가 쓰는 컴퓨터는 7.3이에요. 제일 낮은 숫자가 7.3. 그럼 좋은 거죠. 7.9가 최고 레벨이니까. 예. 근데 뭐 요즘 나오는 컴퓨터도 7.3, 10년 된 제 것도 7.3. 의미가 없는 거지. 당연히 요즘 게 좋지. 이 컴퓨터 준다 그러면 제 거 버리고 이거 가져갈 거예요, 전. 이거 좋은 거거든요. 저희 집 컴퓨터는 오래돼서 제가 그냥 쓸 만큼 쓰는 거지. 이렇게 성능 좋은 컴퓨터는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는 그래픽 카드를 따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바꿔 끼고 하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컨트롤 쉬프트 ESC 눌렀을 때 작업 관리자 창에 봤을 때 여기 코어가 4개였거든. 코어가 4개라는 거는 뭐냐면 일꾼이 4기통 엔진이라는 게 4기통. 자동차로 말하면 예. 엔진룸이 크면 좋잖아요. 자동차가 힘이 좋다는 거잖아. 그런 거를 처리하는 숫자리라서 별로 지금은 의미는 없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더라.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여기에는 평가표. 윈도우 평가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윈도우 7에서만 있다. 7에만 있다. 굳이 다른 버전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지나가요. 다 완료가 됐대요. 4.9 그대로네요. 보세요. 하도 7.4네. 아까 5.9였잖아요. 근데 SSD가 달려있거든 이 안에. 그러니까 7.4로 바뀌었지. 여전히 4.9야.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이거 뭐 의미가 그렇죠? 요렇게만 된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장치관리자예요. 장치관리자. 이 장치관리자 해봤더니 뭐가 좀 문제가 생겼나봐. 여기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USB 컨트롤러가 뭐가 오류가 났나봐. 얘는 제가 삭제해 버릴 거예요. 그래도 작동은 하겠지 뭐. 이건 작동이 되고 다른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범용 직렬 버스 컨트롤러 USB 컨트롤러도 있고 모니터는 현재 하나 연결되어 있고 그래픽 카드 인텔 그래픽 카드 들어있고 디스크 드라이브는 제 USB 메모리 하나 꽂은 거 있고요. 여기 SSD 달려있는 거 있고 제 하드 하나 달아놓은 거 있고 컴퓨터는 프로세서가 4개 코어가 4개로 되어 있네요. 코어가 4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이런 장치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내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이렇다 저렇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렵죠? 생소하잖아요. 생소하잖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사양을 알아보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사양이라는 말이 뭐예요? 컴퓨터 사양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안에 메인보드도 찾아야 되고 CPU도 찾아야 되고 메모리도 찾아야 되고 또 하드디스크도 찾아야 되고 SSD도 찾아야 되고 그래픽 카드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또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칩셋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야 니네 집은 어떠니? 우리 집 커. 어쩌라는 건데 100평이야 200평이야 20평이야 근데 우리가 살기에는 커. 어떤 집은 30평이 어떤 집은 20평이야 그게 사양이잖아.
근데 30평 집에 갔더니 세간살이가 없어. 이불만 깔아 있어. 20평 집에 갔더니 그 안에 금송아지가 한 100개가 있어.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야. 이 컴퓨터를 뜯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노트북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아까 제가 열어봤잖아요. 메모리 2기가밖에 안 되잖아. 에이, 안 써. 메모리 늘리면 땡큐 이런 거지. 그런 겁니다. 메모리를 늘리면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돼요. 64비 윈도우로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야 또 제대로 돌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사양을 알아보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정비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이 시간에는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겠지. 자, 아까 저 노트북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내 컴퓨터로 가보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더라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Y 드라이브 이렇게 나눠져 있네. 이건 제 거예요. 제가 쓰는 드라이브예요. 제가 하드를 하나 달아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 꽂아 놓은 거예요. 여기는 저장 공간이 없어서, 여긴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저장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 선생님들이 쓰셔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전 여기다 따로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수업에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여기다가 암호화 걸어놓은 거죠. 제 USB 메모리도 암호를 걸어놓은 거지. 그러면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 누르시면 돼요. 관리. 그럼 컴퓨터 관리가 있거든요. 아까 요거. 아까는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을 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관리로 가는 거죠. 관리. 관리 가시면 뭔 창이 떴습니까? 컴퓨터 관리라는 창이 떴죠? 컴퓨터 관리 대화 상자가 떴단 말이야. 그럼 컴퓨터 대화 상자에 가서 디스크 관리를 가보시는 거예요. 디스크 관리. 여기 가서 디스크 관리 하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디스크 관리. 예. 여기 이름 말이 있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알고 봤더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한 집이야. 한 집 살림이야. 여기가 집이 세 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한 집 살림이야. 한 집 살림. 얘가 큰 방, 작은 방 이거야. 이거 따로 방 만들어 놓은 거고.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따로 있잖아. 얘는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논리적 드라이브냐 물리적 드라이브냐. 물리적 디스크란 말이 나오고 논리적 디스크란 말이 나와요. 물리적 디스크의 파티션을 설정한 거예요. 얘는 디스크 자체를 말하는 거죠. 디스크 자체. 하드디스크 하나를 사서 꽂았단 말이야. 아까 요거 제 거 이거 꽂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두 개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한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투룸이라고. 투룸. 얘는 원룸이고. 파티션은 뭐예요? 칸막이. 우리 병원에 가면 응급실 같은 데 하면 칸막이들 있잖아요. 옆에 환자하고 가리려고 칸막이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칸막이 해놨잖아요. 벽을 달아놨잖아요. 이것도 파티션이에요.
이 4층이 한 방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방이잖아. 그렇죠. 강의실이. 그러니까 파티션을 나눈 거지. 예. 그러니까 호텔, 그러면 호텔 건물 하나가 물리적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 근데 객실이 여러 개가 있잖아. 커피숍도 있고, 와인바도 있고, 로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논리적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0기가, 여기는 나머지 40기가, 그래서 120기가짜리를 두 개를 나눠서 쓰고 있는 거죠. 원래는 60, 60을 썼는데 제가 얘를 좀 늘려놨어요. 얘는 파티션을 쪼갤 수가 있어요. 볼륨을 축소하면 어떻게 된다? 볼륨을 축소해가지고 얘를 중간을 나눌 수도 있어요. 얘도 투룸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여기에 투룸을 만들 수가 있다고. 얘도 투룸이 된 거죠? 투룸이 된 거지. 윈도우 7 이전에는, 이전 버전에서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만 파티션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윈도우 7 이후 버전서부터는 언제든지 파티션을 가능하다. 언제든지. 우리가 집을 질 때 여기는 방을 2개를 넣어야 되겠다, 3개를 넣어야겠다 하고 집을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을 지어놓고 나서는 방을 고칠 수 있어요? 기술이 있더라고. 방을 막 나눠서 하고 베란다도 확장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방하고 건너방을 털어요? 옹벽이 깨 있으니까 털다가 주저앉으라고 그렇잖아. 윈도우 7 이전에는 윈도우 XP나 이런 데서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 파티션을 나눌 거냐 말 거냐 설정을 해요. 그리고 윈도우가 설치가 되고 나면 절대로 못 고쳐요.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에서는 언제든지 파티션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예. 어떤 경우에는 파티션을 설정해서 쓰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 파티션을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사례. 2TB 하드디스크를 구입했어요. 용량이 너무 커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C 드라이브는 윈도우가 깔려 있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고, D 드라이브에는 데이터 보관 용도로 쓰고 싶다 이거지. 원룸을 샀는데 보니까 저쪽에다가 옷방 하나 만들고 싶어. 옷방을. 그러면 예전에 칸막이를 쳤잖아요. 집을 수리를 못 하잖아. 근데 컴퓨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또 컴퓨터를 샀는데 보니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어. 이 노트북이 용량이 큰 것도 아닌데. 우리 거 보세요. 합이 120기가 밖에 안 돼. 근데 그거를 80, 40으로 나눠서 쓰고 있잖아. 얘를 하나로 합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C는 윈도우가 깔려 있으니까 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이 데이터를 삭제하면 돼요. 삭제. 그럼 뭐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 있잖아. 이 데이터를 옮겨놔야지. 백업을 해놓고 얘를 삭제하면 얘가 사라지니까 그때 얘를 합치면 돼요. 합치면 된다고.
얘는 지금 공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를 나누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볼륨을 축소해요. 볼륨이라는 말이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 한 덩어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USB 메모리 이런 자체 하나를 볼륨이라 그래. 볼륨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볼륨을 축소한단 말이야. 얘를 한번 축소해 볼게요. 요만큼만 축소해 볼게. 조금 요만큼 축소할게요. 요만큼 이렇게.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뭐 하면 된다? 새로운 하드디스크 볼륨으로 건너방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걸면 얘가 이제 건너방이 되는 거야. 포맷이 끝나고 나면 여기 하나 더 생겼네. 이제 그렇죠. 그 얘 따로 작업하면 되지. 근데 보니까 에이 용량도 너무 작아. 에이 옷방이 너무 작아. 옷방을 털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를 삭제를 해. 옷방을 철거된 거예요. 얘는 이제 비어있는 방이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늘려. 저 있는 것까지 다 늘려버려. 다 늘어났죠? 늘어났잖아. 그러면 백업할 때는 어떻게 백업을 하려고 하시죠? 어떻게? 백업을 어떻게 해놓고 하시죠? 백업이요? 여기 있는 거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딴 데 옮겨놔야지. 예, 그럼 백업이죠. 얘가 왜 갑자기 뻘건 게 생겼을까? 꽉 찼대. 문제가 생겼는데 이따가 껐다 한번 다시 켜보면 알겠지 뭐.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얘를 나눠 놓은 거죠. 파티션을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건 가능하다.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다? 용량이 작은 상황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C 드라이브 아까 80GB D 드라이브가 40GB 상황에서 한 개로 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D 드라이브의 내용을 다른 저장 공간에 백업을 해야죠. 백업이라는 거는 복사해서 옮겨 놓으면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다? D 드라이브를 삭제를 하죠. 삭제. 그리고 C 드라이브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 집 질 때도 그렇잖아. 이거 헐고 싶으면 그 방에 있는 짐을 옮겨놔야지. 다른 데다가. 그리고 그 방에 있는 거를 털어버리는 거죠. 털어버리면 그 방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방을 크게 넓게 쓰면 되죠.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가 움직여요. 솔직히. 디드라이브 삭제 경로는 따로 기재 안 하고 그냥 디드라이브 들어가서 그냥 바로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얘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서 옮겨 놓는 거는 백업을 하고요. 네. 얘를 삭제할 때는 내 컴퓨터 관리 모드에 들어가서 네. 아까 그 관리 모드에 들어가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D 드라이브를 여기서 작업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것도 선생님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도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은 어디서 하냐면 이 작업들은 다 디스크 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디스크 관리.
요 작업은 내 컴퓨터에서 하는 거고,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거고, 이거는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아까는 어떻게 됐다? 요거는 나눌 때는 C 드라이브를 어떻게 될까요? 아까 C 드라이브에 가서 용량이 크다고 했으니까 용량 큰 애를 볼륨 축소해야 돼요. 볼륨 축소. 예. 볼륨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소된 양만큼 D 드라이브를 이제 생성하는 거예요. 이건 다 어디서 한다? 디스크 관리에서 하는 거죠. 디스크 관리에서 하는 거죠. 디스크 정리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정리. 컴퓨터를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찌꺼기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찌꺼기가 예를 들어서 임시 폴더가 있어요. 임시 폴더.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가 있어요. 이런 임시 찌꺼기들이 생겨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제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PC정비 자료실에 들어가서 어떤 거를 실행해 보세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행하겠냐, 저장하겠냐, 취소하겠느냐, 그러면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어디에 저장할 거냐? 알아서 내 컴퓨터 어딘가에 여기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를 삭제할게요. 얘를 이렇게 할 겁니다. 클릭했더니 실행, 저장, 취소해서 제가 실행했어요. 실행하면 자기가 알아서 실행이 되거든요. 어딘가에 어디 없잖아요. 저장된 거 없잖아요. 어디에 저장이 돼서 실행이 된 거예요? 몰라요. 사용자는 그냥 알아서 설치해서 알아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나면은 어딘가에 얘를 실행했다는 찌꺼기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건 우리 못 찾아요. 못 찾아. 특히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상에 어떤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력서 양식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열기를 눌러갖고 작업을 딱 했어요.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래 한글로 작성했으니까 닫았단 말이에요. 두 번 다시 못 열어요. 저장한 상태에서 열어와야 얘를 갖고 저장했을 때 남아있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열기를 누르면 절대로 저장했을 때 안 나와요. 못 찾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봤더니 이런 그림도 보이고 이런 광고도 보이고 뭐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하면 네이버도 이런 게 보였다가 제 홈페이지도 가보면 그게 보이고 아까 봤던 거 또 있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는 헤매고 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다 보면 길을 외웠으니까 금방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찌꺼기로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장 공간이 무제한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컴퓨터의 저장 공간은 보조기억 장치 공간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찌꺼기가 많이 남아. 그러면 그런 찌꺼기를 없애줘야죠. 그게 바로 뭐다? 디스크 정리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가 어디 있어요? CCM 도구에 있나요? CCM 도구에 가면 디스크 정리가 있어요. 자,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디스크 정리. 아니면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 있잖아요. 이 속성에 가보면 C 드라이브 속성. 그럼 여기 디스크 정리라고 있어요. 우린 아까 여기다가 C 드라이브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 디스크 정리 가서 C 드라이브를 선택할 건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디스크 정리를 하면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사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와서 디스크 정리를 눌러도 얘가 뜨는 거고, 여기에서 해도 이렇게 뜨는 거고. 그럼 얘를 디스크 정리하겠다 그러면 먼저 검사를 해요. 찌꺼기가 어디 있는지. 왜냐면 그 찌꺼기들은 컴퓨터 안에 정해져 있거든. 우리는 몰라도 윈도우는 알아. 그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용량이 얼마큼 되는. 여러분 스마트폰도요, 정리해줘야 돼요. 메모리 관리해줘야 되거든. 핸드폰 안에 디바이스 관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있을걸요? 설정에 가면 디바이스 관리라고 있어요. 그럼 이 스마트폰 안에 불필요한 공간이 있는지를 체크해줘서 그걸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메모리가 늘어나지. V3 라이트라든지 알약 같은 걸 깔면 스마트폰에도 그런 이제 장치 관리를 해주긴 해줘요. 메모리 관리를 해줍니다. 지금 해봤더니요, 이렇게 됐어요. 많네, 뭐가. 이 안에 뭐가 되게 많아요. 2.19기가가 찌꺼기래. 2.1기가.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 누르면 얘를 청소해 주거든. 쫙 청소해 주거든. 뭐가 있냐면 임시 인터넷 폴더,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찌꺼기인데, 이런 찌꺼기들을 없애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청소 도우미 불러가지고 당신이 청소 잘 하신다니까 우리 집 청소 좀 해주시오. 그러면 청소를 쫙 하는 거지. 잘 해주거든. 그럼 아까 2점 몇 기가 보조기억 장치가 늘어난 셈이에요. 스마트폰에서도 해줘야 돼. 스마트폰에서는 환경 설정에 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가서 디바이스 관리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위젯이라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위젯. 그 디바이스 관리 위젯이 있어요. 그래서 위젯을 밖으로 꺼내놨어요. 항상 또 현재 메모리가 얼마큼 남아있고 얼마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나와. 그럼 최저가 버튼을 눌러면 지가 알아서 최저가를 해주고. 뭐 예를 들어 갤럭시 노트 9처럼 메모리 공간이 큰 핸드폰을 사면 걱정이 없는데 전 메모리 공간이 적단 말이에요. 저가 폰이라. 그러니까 수시로 제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동영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띵 눌러서 동영상을 본단 말이야. 그럼 봤던 찌꺼기가 생겨요. 봤던 찌꺼기가 생긴다고. 그런 거를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보면 계속 찌꺼기가 10번 3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찌꺼기만 한번 정리해도요 핸드폰이 짱짱하게 움직여요. 그걸 해줘야 되거든. 메모리가 항상 여유가 생겨야 돼요. 디스크 정리는 보조기억장치를 관리하는 겁니다. 주기억장치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는 윈도우가 알아서 관리해요. 중요한 거 하나 적어드려야 되겠다. 주기억장치의 역할. 주기억장치 역할. 작동되고 있는 윈도우.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무슨 말이냐? 시스템이 PC에 전원이 켜지면 시스템 검사를 하고 검사가 다 되고 나면 윈도우가 해서 윈도우가 작동을 되고 있습니다. 이때 주기억장치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본다 그러면 뭐예요? 책은 보조기억장치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눈으로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머리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주기억장치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켜지는 동시에 윈도우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윈도우는 다 어디서 작동된다?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에 있었던 윈도우를 주기억장치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장을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조기억장치에 있었던 메모장을 주기억장치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장에 자료를 입력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 주기억장치에 기억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 이거. 자, 포토샵을 실행해서 포토샵에서 사진을 불러와서 고친단 말이에요. 그 사진은 보조기억장치에 있었는데 불러들이면 주기억장치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계속 입력하다가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는 다시 불러들이면 되고 메모장은 다시 실행하면 되지만 제가 죽어라고 입력한 이 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장을 해야죠. 저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보내서 보관하는 거죠. 저장이 그거잖아요.
주기억장치에 있는 자료를 보조기억장치로 내보내서 너 보관 좀 해라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얘는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예?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제가 똑같은 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출력이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내보냈잖아.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을 통장에다 입금했어요. 그러면 입력이에요, 출력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갔잖아. 출력이지. 통장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력이지만, 근데 저장은 출력 명령입니다. 내보내는 거니까. 이걸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여기다가 다른 힘으로 저장해가지고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려면 오늘 7주차죠? 파일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고 해야지. 이게 저장이 됐단 말이야. 혹시나 모르니까 지워질까봐. 그래서 보관시키는 행동을 저장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뭐다? 출력 명령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공이냐를 봐야 돼. 누가 갑이냐. 누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단 말이야. 내 주머니에 넣어놨어. 그럼 입력이죠. 들어온 거니까. 그렇지. 예. 자, 보조기억장치는요. 보조기억장치는 특징이 뭐냐면 전원을 꺼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쓰려고 보관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뭐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얘가 뭘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억을 시켜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옵션을 가보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내가 뭐를 열어봤는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걸 지워야 돼. 임시 인터넷 파일 삭제, 뭐를 삭제, 다 삭제해 주는 건데 이게 아까 디스크 정리를 하면 이게 사라져요. 근데 디스크 정리는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삭제하시면 편하지. 그 확인 누르면 종료할 때 제가 여기서 막 뭐 이것저것 열어봤잖아요. 검색해봤잖아. 이것도 지워져야 남들이 전 사람이 뭐 사용했지? 모르게. 제가 여기다 무슨 기록을 해놨잖아. 아까 뭐 검색하고 다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지.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이 뭘 검색하시잖아. 그럼 검색해서 봤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요. 뭘 검색했는지. 검색 기록이. 근데 거기에는 남들이 보면 불편한 항목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죠. 그것들이 다 찌꺼기가 생기는 거야. 유튜브 가서 뭐를 그럼 유튜브 상에 있는 동영상을 봤잖아요. 내가 내 컴퓨터에다 저장한 게 아니잖아. 내 스마트폰에다 저장한 게 아니잖아요. 보기만 한 거잖아. 봤으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또 볼까봐 어딘가에다 보관해놔. 그러면 다시 보기 명령을 걸면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거를 틀어주면 되거든. 재방송으로. 그럼 빨리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찌꺼기로 남아버려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준다 이거죠. 조각모음은 뭐냐면 PC를 사용하다 보면 자료들의 위치가 변경되기도 한다.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집에 이사 오셔가지고 세간살이들을 정리정돈해서 딱 배치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조그만 냉장고 샀던 자리에 빼내고 큰 냉장고가 들어가. 근데 그때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큰 냉장고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다 또 다른 수납장을 보관해도 꽂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 냉장고를 이제 오래돼서 빼냈어. 똑같은 크기로 집어넣으면 들어가지만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큰 냉장고를 가져오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밀어내야지.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치를.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못해요.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림을 앞에 그려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데이터의 위치가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흩어져 있으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느려지지. 위치가 한 곳으로 모이면 빨라지고 흩어지면 느려지죠. 한 곳을 모아주면 좋잖아. 모아주면 좋잖아요. 그게 조각 모음이에요. 개비지 컬렉션이라 그래요. 개비지 컬렉션. 쓰레기를 모아준,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한쪽으로. 이것도, 이 강의실도, 여기는 강의실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창고라면 어떨까요? 잘못 놨지, 이걸. 한쪽에다 다 싸놔야지. 그래, 저 뒤에 공간이 크게 생기겠죠. 그렇죠? 이 강의실인가 그렇지만 창고라면 또 이제 부적격한 거 아닙니까?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면 조각 모음이라고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조각 모음을 했단 말이에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서 조각 모음을 선택했는데요.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D 드라이브도 분석할 수 있겠죠? 예, 이것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1% 조각 났다 그러고, 예, 10% 조각 났대요. 그럼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어떨까요? 실행을 해주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하드디스크가 아니잖아요. SSD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하드디스크는 주기적으로 조각 모음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빨라져요. 근데 SSD는 자체적으로 조각 모음을 실행한다. 여기 지금 조각 모음을 하고 있는데 SSD는 조각 모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조각 모음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나와요. 조각 모음을 스스로 실행합니다. 자기가. 근데 얘는 지금 10%가 흩어져 있다고 나와가지고 얘를 지금 강제로 제가 조각 모음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는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동 완료. 100% 가면 이제 끝나겠지. 그렇죠? 예. 이제 조각 모음 실행하는 중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1%, 0% 조각 모음 완료. 1단계, 뭐 몇 단계. 요거 하는 사이에 제가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부품을 사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SSD라고 하는 장치를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SSD 하드디스크 대신 쓰는 거예요. 우리 USB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용량 크게.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트림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트림이 뭐냐면 찌꺼기를 없애는 기능입니다.
컴퓨터가 막 작동 중에는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해야 되니까 안 건들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요. 그럼 이때 놀면 뭐해, 컴퓨터가? 얘가 알아서 그때 사용자가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뭔가를 작업하는 거죠. 여기 개비지 컬렉션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림 기능하고 비슷해요. 이런 작업을 해줍니다, 자기가. 보통의 트림은 OS가 관여해서 유휴기 놀고 있을 때 SSD 내부의 찌꺼기를 청소해 주게 되는데, 개비지 컬렉션은 운영체제 관여 없이 SSD라는 자체 장치가 자체적으로 찌꺼기를 정리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트림이라는 거는 윈도우 XP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비지 컬렉션 기능이 있는지, 개비지 컬렉션 기능, 트림 기능이 있잖아. 그럼 윈도우 상에서도 알아서 정리해주고 기계적으로도 스스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찌꺼기들을. 얘는 지금 이동 완료 이렇게 100%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왜 스스로 개비지 컬렉션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 옛날 거라 그러나? SSD는 대부분 다 그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도 트림 지원, 개비지 컬렉션 기능 다 돼요. 여기도 개비지 컬렉션. 아, 얘는 트림이 없네. 개비지 컬렉션만 해주네. 예. 얘는 느려. 기계가 느리게 움직여. 이렇게 싸졌어. 이야. 제가 이 회사 거를 쓰거든요. 500기가를 20몇만원 줬는데 지금은 10만원도 안 돼. 컴퓨터 제품들은 이렇게 계속 가격이 내려가요. 예. 아, 그래야지. 예전에 이런 컴퓨터를 살라 그러면요, 한 2억 줘야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를 살려면 2억은 들어가. 지금은 뭐, 예, 여기 지금 조각 모음이 작동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는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 뭐. 100%가 완료되면 끝나는 건데, 아, 참, 조각 모음 실행 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조각 모음이 실행이 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지루하니까 뭐 인터넷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하면 조각 모음이 또 발생을 해요. 조각이 또 발생해. 예. 조각 모음 실행 시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말자. 왜? 조각이 발생된다. 또 다른 조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조각 모음 실행해서 조각이 또 발생하면 이거 뭐야? 5단계까지 가고 있어. 그럼 중간에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는 한 거야. 근데 끝장을 한번 봐야죠, 뭐. 예. 흩어졌던 데이터를 한쪽으로 모아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찌꺼기들이 발생한 것들을 다 한쪽으로 몰아주니까 어떻게 됐다? 전체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한쪽으로 앞으로 쭉 당겨 놓고 뒤에 공터를 크게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SSD는 자체로 조각 모음을 실행한다 그랬잖아. 아까 무슨 기능? 개비지 컬렉션 기능이라든지 뭐 트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지. 예. 디스크 오류 검사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이제 오늘 끝인데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서 디스크 검사가 시스템 도구에 가면 디스크 검사가 여기 없죠?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 컴퓨터에 가서요. 내 컴퓨터에 가서 해당 드라이브에 가서 바로 가기 메뉴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내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에 가보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속성. 도구 상자에 가면 나와요. 오류 검사. 속성에 가서 도구라는 항목을, 도구 탭을 누르시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그리고 도구를 누르면 이렇게 오류 검사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조각모음이 있어요. 네, 오류 검사를 누르면 검사 한번 해볼게요. 다 해제하고 시작만 해볼게요. 검사를 했대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돼 있네.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문제지. 문제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지인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시 닫기 누르고요. 검사를 눌렀을 때 아까 체크 안 했죠? 근데 다 체크하지는 마세요. 다 체크하고 검사 시작을 누르면 지금 한다고 예약을 해야 돼. 껐다 켜지면 하거든요. 껐다 켜지고 얘가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검사는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MRI 촬영하고 CT 촬영하듯이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종합전체를 받아보셨잖아요. 오래 걸리죠? 내시경도 해야 되고 뭐 다 검사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끝날 때까지 병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굳이 다 안 하셔도 상관없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시작 버튼 누르면 분명히 예약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거든. 요 밑에 거, 위에 거는 시작하면 돼요. 이상이 있는 점 검사만 하는 거니까 이상이 없는데 요 아래 거를 체크하면 지금은 안 되고 껐다 켜야만이 작동이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을 못 해요. 힘들지. 그게 솔직히 힘들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만 해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 검사는 보편적으로 요즘 PC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오류 검사를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하드디스크거든요. 이건 뭘 검사하는 거냐면요, 사용 중인 하드디스크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논리적 오류를 검사해서 그 다음에 얘를 뭐 한다? 이제 수정을 해주죠. 물리적인 오류가 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도로를 한참 가다 보면 여기 지금 뭐 공사 중이에요, 우회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근데 뭐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지도 않아. 근데 뭐 공사하려나 봐. 그게 논리적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고 나서부터 뭐 훅 파여 있어. 구멍이 뻥 났어. 그걸로 지나가다 보면 사람 다치잖아요. 차 다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로 지나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알려줄 거라고. 그게 물리적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 물리적 오류든 논리적 오류든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팻말을 붙이던, 왜냐면 물리적 오류가 난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꺼내와요. 그 싱크홀로 쑥 빠져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오는 하드디스크는 충격에도 강하고요. 잘 만들어졌어요. 옛날 하드는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되잖아요. 그럼 그 하드 버려야 돼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껐다 켰다 하도 해도 전혀 이상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거죠. 예.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본 거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복구하는 기능, 복구, 아까 말씀드렸던 복구, 그리고 스티커 메모, 캡처 도구. 내 컴퓨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당신이 쓰는 노트북은 뭐야? 어떤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 내 거 삼성이야. 이러면 안 돼. 내 노트북은 15.6인치고 해상도가 1920이고 메모리는 8기가고 하드는 250기가야. 이건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내 거 삼성 노트북이야. 좋아. 저도 삼성 거 쓰거든요. 안 좋아. 제 거는 오래돼서.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용어도 많이 아셔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뭐 용량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걔를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예, 조각 모음을 하면 컴퓨터가 빨라진다. 근데 조각 모음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류 검사를, 오류가 이제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류가 나면 안 좋으니까 그걸 검사해야 된다. 네. 그런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